네, 안녕하세요. 초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 파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동의어와 반의어에 대해서 이론 공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동의어, 반의어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다루던 개념이라 그 개념 자체는 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동의어는 비슷한 뜻, 반의어는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를 고르면 되는 아주 쉽고 간단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제 비슷하게 쓰는 어휘의 짝이 아니라 시험이니만큼,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니만큼 동의어를 고를 때도 항상 사전적 의미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의어 같은 경우는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반의어는 말 그대로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조합을 의미하죠.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남자, 여자, 뭐 삶과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반의어의 뜻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반대 관계도 있고요. 어떤 단어가 반대 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모순 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는데요. 반대 관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흰색과 검정색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이 서로 상반된 의미이기는 하지만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는 수많은 중간항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항이 존재하는 반의 관계를 우리가 반대 관계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과 죽음의 경우, 삶과 죽음의 중간항은 존재하지 않죠.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상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중간에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는 반의 관계를 우리는 모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영역이 따로 나눠진다는 점만 유의해 두시면 되는데,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보면 사실 이게 반대 관계니 모순 관계니 이걸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외워두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걱정을 더는 차원에서, 그리고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동의어를 고르라고 했는데 반의어를 고르거나, 반의어를 고르라고 했는데 동의어를 고르거나, 나도 모르게 눈이 삐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어휘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정확하게 문제가 묻는 지점을 캐치하고 넘어가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실전에서는 보다 더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문제에 따라서는 동의어나 반의어, 동의어 또는 반의어를 골라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선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휘들로 나와 있고, 나머지 정답 선지만 동의어 또는 반의어 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를 잘못 읽다 보면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거 너무 기본적인 태도이기는 하지만 이 지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문제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용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거리상으로 봤을 때 중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것과 반의 관계는요, 당연하게 그렇죠. 극단이겠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다음 평정을 유지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태, 극단이 바로 중용과 반의 관계를 가진 어휘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무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사사로울 사자잖아요. 그래서 무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을 취하지 않는다, 또는 사적인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상태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정이나 중화 역시 가운데를 지향한다라는 의미로서 중용과 유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운데라고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운데가 아니라는 것,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공평한 가운데라는 것 알아두도록 하세요. 산뜻하다의 반대말 생각해 볼게요. 산뜻하다는요, 굉장히 분위기가 깨끗하고 발랄하다, 이런 의미니까요. 당연하게 답은 1번 우중충하다라고 쉽게 고를 수 있고요. 섬뜩하다라고 하는 거 공포스럽다, 뭐 깜짝 놀랍다, 이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놀라워할 만하다, 이런 의미니까요. 산뜻하다와 무관하죠. 뭐 반의나 동의 관계라고 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신선하다 같은 경우는 산뜻하다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산뜻하다의 동의어로 신선하다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둘 다 긍정적인 의미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요. 축축하다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습도가 느껴진다라는 의미니까요. 축축
축축하다고 해서 산뜻한 거 아니고 산뜻하다고 해서 축축한 거 아니죠. 그래서 연관관계 찾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반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우중충하다 하나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꾸중 볼게요. 꾸중의 반대말은요, 당연하게도 칭찬이죠. 꾸중은 나무라는 거고 칭찬은 축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의 관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교재에서는요, 답이 1번으로 나와 있어요. 착오 없으셔야겠습니다. 2번 선지 보시면요, 투기라는 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성 간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시기 질투를 의미하죠. 그런데 질투보다는 약간 더 폭이 작은 의미여서 그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질투는 단순히 어떤 애정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것도 질투에 들어가니까요. 투기보다 좀 더 폭넓게 쓰이는 단어 맞죠? 연민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안쓰러운 마음, 애처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동정과는 또 약간 의미가 달라서 동정은 단순히 도와주고 싶고 단순히 불쌍해 보이고 뭐 이런 의미인 반면 연민은 그보다 좀 더 깊고 좀 더 범위가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동정을 하는 것은 별로 자연스럽지 않지만 연민의 감정은 느낄 수 있죠. 그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는요, 맞다는, 당연하게 반의어 틀리다가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르다 같은 경우는, 요거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틀리다는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때, 정답인가 오답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르다 같은 경우는 선지 4번에 옳다와 연결해서 어떤 가치라든가 또는 정의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그렇죠? 평가할 때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나 정의를 주관적인 영역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르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순히 차이를 나타내는 거라서 우리가 흔히 이 성인들도 틀리다와 다르다를 혼용해서 쓰죠. 잘못 쓰는 표현인데 다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죠. 남자와 여자가 틀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틀리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답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압승 같은 경우는요. 압승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기다라는 의미니까요. 당연하게도 반의어는 참패, 무참하게 패하다가 적절하겠죠. 그런데 여기 선승 같은 경우는 먼저 이기는 것을 의미하고 무패는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승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승은 이제 겨우 이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겨우 이기는 것의 반대말은 또 뭘까요, 그럼? 그렇죠. 석패죠, 석패. 석패 같은 경우는 아깝게 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신승과 석패 좀 더 어렵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것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간은요. 배간은 배간시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낮추어 보는 것, 깔보는 것을 우리가 배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의 표현은요. 그렇죠. 청안입니다. 청안 같은 경우는 배간과 딱 정반대의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대하거나 환대하는 것을,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죠. 근데 배간시는 이제 많이 쓰는데 청안시하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선지들은 다 아실 만한 것들이어서 넘어갈게요. 당번은요, 그 일을 맡은 사람, 어떤 일을 맡은 사람, 우리 왜 초등학교 때 당번 많이 하죠. 칠판도 닦고 물도 떠다 놓고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런 잡일의 어떤 의무를 맡은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런 당번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비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혼동할 만한 지점은 비번은 어떤 휴가를 맡은 사람이고 당번은 어떤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 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일반 정규 업무를 하는 경우는 그냥 근무자이고 어떤 당번은 특별한 일을 하고 비번 같은 경우는 정규 일을 하지 않고 오늘 휴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실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번은 일을 맡은 사람이고 비번은 당번이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비범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평범하지 않다라는 의미라서 비범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평범이 되고요. 당장, 지금 당장 이거 아실 거고요. 통번은 같은 번호라는 의미죠. 말석은요, 말석은 어떤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어떤 자리에서 가장 끝자리,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로는 가장 끝자리를 의미하고 지위 체계에서는 가장 낮은 그레이드, 낮은 급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반대말은 수좌이고요. 수좌는 가장 우두머리, 머리 숫자 써서 우두머리라는 뜻이고요. 동의어는 성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 동의어를 찾으라는 건지 반의어를 찾으라는 건지 순간 헷갈리셨다면 나도 모르게 답을 3번으로 고를 수도 있는 위험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 확인하시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말석의 반대말은 그래서 수좌이고요. 동의어는 성말입니다. 딱 그 한자 위치가 딱 바뀐 그런 동의어예요. 망신 뭐 아실 거고요. 말기 같은 경우는 뭐 간암 말기, 폐암 말기 우리 이럴 경우 쓰죠. 그래서 어떤 기한의 끝부분을 의미하는 것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은요. 좌뇌가 인지하는, 좌뇌가 다스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을 의미하고요. 반의어는 뭐 감성이죠. 그래서 우뇌의 영역 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 센시티브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은 아마 아실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확인할 게 따로 없네요. 그렇죠? 지성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적인 성향을 의미하니까, 지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니까 뭐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착공식은 어떤 공사를 시작할 때의 의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어떤 건물을 짓거나 뭐 다리를 짓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착공식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기공식, 시공식 2번, 4번 모두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사를 시작할 때의 의식, 기공식이라고도 하고 시공식이라고도 합니다. 뭐 건설회사에선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눠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공사를 시작할 때의 의식을 다 착공식, 기공식, 시공식 다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요. 어떤 공사를 마쳤을 때, 마치고 나서 하는 의식, 즉 반의어는 1번 준공식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공식 같은 경우는 뭐 구멍을 많이 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물리나 화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여기 공자가 좀 우리가 이제 영악하게 공부를 한다면 공자 자체가 이게 그 공사할 때 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3번으로 답을 고를 일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하는요, 어떤 소송 같은 것을 걸었을 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것이, 아예 무효가 되는 것. 그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각하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신청하는 행위가 바로 반의어의 뜻이 될 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4번 접수인 거죠. 접수라는 표현은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데 각하라는 표현은 많이 안 써서 이거는 반의어라고 쉽게 파악하기가 힘든 표현일 것 같기는 해요. 이참에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수 2번 선지 같은 경우 감수는요.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 뭐 어떤 뭐 부작용을 감수한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그에 따르는 결과, 그에 따르는 어떤 후행 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것을 감수라고 하고요. 각하의 그럼 유의어는 기각이겠네요. 그래서 기각 같은 경우는요, 무효를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각하가 아예 접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라면 기각 같은 경우는 접수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것. 그래서 무효 처리를 받는 것을 우리가 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각 같은 경우는요, 뭐 밀어내거나 거절해서 물리친다라고 하는데 흔히 일상생활에서 잘 쓰진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공적인 상황에서나 어떤 뭐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상정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배각이라고 한다는 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촘촘하다는요, 어떤 틈이 없이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차 있다라는 의미죠. 그럼 널찍널찍하게 틈이 벌어져 있는 거, 그렇죠. 우리 성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글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어떤 대상과 대상 사이에 틈이 많아서 드문드문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기다라고 표현합니다. 향수라는 시 같은 경우에서 보면요, 하늘에는 성근 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글다, 성기다 모두 다 드문드문 박혀있는 이런 의미니까 반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궁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가난해서 볼품이 없어 보인다라는 의미이고요. 성근하다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근하다,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성실할 때 성자와 근, 부지런할 근자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덜나다 같은 경우 뭐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고 덜 떨어지다, 덜 나다. 이건 완전히 나지 않다.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로, 완전히 온전한 개체로 생겨나지 못했다. 이런 의미라서 좀 덜 떨어지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검소는요, 검소하다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수수하고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의미니까요. 당연하게도 반의 여는 사치가 맞고요. 뭐 틀리시는 분은 없겠죠. 검수와 검사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검수는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 어떤 요건에 충족되는지, 어떤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따져보는 것을 검수한다라는 거라고 하고요. 검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왜 성격 검사하고 성적 검사하고 무슨 가방 검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수와 검사는 유사해 보이지만, 형태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약간 의미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그 사전적인 의미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모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사랑한다, 뭐 애틋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 아시죠? 이게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사모하다, 사랑하다, 뭐 좋아하다 이런 거 다 유의어고요. 옛말에는 은혜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은혜라는 말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사모하다의 동의어 은혜하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직하다 볼게요. 가직하다 같은 경우는 가까울만 하다, 가까움직하게 느껴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뭐 반의 여는 멀찍하다겠죠. 그래서 이것도 답을 고르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아마 든직하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든직하다는 묵중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가 든 것, 가득 듬직, 이제 든직하다와 듬직하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듬직하다는 그냥 중량감이 느껴진다라는 거고요. 듬직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책임감이 느껴진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니까 그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듬직한 그런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듬직하다는 것은 단순히 중량감이 느껴진다라는 의미라는 것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정갈하다는요,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헷갈리시기 쉬운 게, 정갈하다는 표현이 우리 흔히 소박하다라는 말과 이제 같이 쓰여서 두 단어를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갈하다라고 하는 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다라는 의미이고, 소박하다는 화려하지 않고 단정하다라는 의미라서 소박하고 정갈하다는 아주 단촐하면서도 깔끔하다라는 의미니까 소박과 정갈 자체가 둘 다 동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박하다는 화려하지 않다는 것, 정갈하다는 더럽지 않다는 의미예요. 재능은 재주와 능력을 의미하니까요. 당연하게 유의어는 재주, 선지 4번을 고르는 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재수 같은 경우는 운수랑 같은 표현이죠. 재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재밌게 공부하고 계시니까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재량은요, 이 재능과는 약간 다른데요. 재량은 어떤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경우에 쓰냐면,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오늘은 하루 단축 수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재량은 재능과는 무관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나 권위로부터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는 것 알아두도록 하세요. 겨를은 틈이죠. 그래서 뭐 할 겨를이 없었어, 뭐 할 틈이 없었어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 이미 알고 계실 테고요. 이와 유사한 단어는 조금 고르기 힘드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가입니다. 여가는 말 사전적 의미로는요, 어떤 시간이 나는 틈을 의미해요. 우리는 지금 여가라고 표현하면 마치 레저 이런 생각을, 여행, 레저 이런 생각을 떠올려서 여가가 시간적인 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는데요. 겨를이나 여가나 어떤 시간적인 틈을 의미한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왜 우리 이게 시험을 공부하는 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가라는 표현 역시 그냥 단순히 어떤 방학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나는 틈 을 의미한다는 것 알아두도록 하세요. 방어는 사투리 또는 이제 막 쓰는 말, 이제 함부로 하는 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런 얘기고, 지연된다는 것은 지연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땅짓자 써서 이제 고향이나 출신이 같은 경우에 얽혀 있는 인연을 의미하는 거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련하다라고 하는 건 가엾고 치근하다라는 의미니까 유의어 치근하다 3번, 불쌍해 보이다 이런 의미로 3번 고르시는 거 당연하고요. 보수라고 하는 건요, 여기 지금 뭘 고치다, 낡고 고장난 것을 고치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제방은
물가나 바닷가에 쌓은 뚝을 제방이라고 하죠. 의혹 같은 경우는요, 의심하는 마음, 수상히 여기는 마음, 이런 의미인 거죠. 뭐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짜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짜장은 여기서 우리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짜증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사투리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4번 정말로를 고르셨어야 될 텐데, 잘 고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짜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난 정말 짜증났어. 정말 좋았어.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라는 부사어와 동일한 의미로 짜장이라는 표현 씁니다. 꽤, 몹시 이거 다 우리가 좀 똑똑하게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하면 답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 서로 동의 관계이니까 당연히 답이 되기는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짜장이라는 말을 이제 전혀 짐작조차 안 가신다 하더라도 이게 1번하고 3번은 답이 최소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셨으면 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50%로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꽤 몹시 뭐 다 아시는 표현일 거고요. 갑자기는 짜장과 무관한 표현입니다. 실현되는 건요, 실제로 이룬다라는 의미니까, 그쵸? 그래서 뭐 어떤 수익률을 실현했다. 내가 뭐 증권? 주식으로 뭐 수익률 100%를 실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루어낸 것, 그렇죠. 1번 성취가 가장 유사한 단어이겠네요. 성취해내다, 이루어내다, 실현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몽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 몰랐던 사람, 못 느꼈던 사람을 일깨우는 것, 가르치는 것, 알게 하는 것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뭐 계몽 정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계몽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패배, 현실 다 실현과는 무관한 표현들이죠. 도망은요, 도망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도주. 금방 1초 만에 고를 수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쫓겨 달아나거나 피한다라는 의미에서 도망과 도주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표현이고요. 도리 같은 경우는 여기 길도자 쓰였으니까요. 도리 이거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바른 길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바른 이치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도구는 연장이라는 의미고요. 도전은 도전과 응전, 트라이 하는 것, 맞서 싸우는 것, 어디에 도전하다, 뭐 이런 의미, 사용되죠.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속하다 볼게요. 저속하다 같은 경우 속되고 품위가 낮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단천부터 보시면요. 단천도 굉장히 학식이 얕고 천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저급하다도 급이 낮다. 그 다음에 선지 4번에 비속하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속되고 천하다 이런 의미라서 요 세 단어 모두 다 유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 3번에 고상하다가 저속하다와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는 단어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반의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뭐 그냥 단어 어휘 공부를 하는 단계니까요.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요 단천, 저급, 비속, 저속 모두 다 유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 단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못 보셨던 단어일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확인하시고요. 저속하다와 반대 관계가, 반의 관계가 오히려 고상하다, 우아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임하다는요. 위임하다는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끔 하다, 맡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유의 관계는 대리하다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대리인 또는 위임장 이런 표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지 1번에 전가하다 같은 경우는 어떤 책임이나 무슨 책무를 떠넘기다, 뒤집어 씌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대리하게 하다 이런 표현과는 의미가 아예 달라서 1번 고르셨던 분들은 요 전가하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가하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떠넘기다, 뒤집어 씌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이하다 같은 경우는요. 옆으로 번져나가다. 또는 뭐 유사해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암세포가 전이되었다라든가 아니면 감정이 전이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그 주변으로 번져나가다 또는 감정이 전이되는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감정으로 번져나가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뭐 위임하다와 대리하다와는 전혀 무관하고 전이하다라는 말뜻 그 자체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뭐 제시하다는 보여주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테고요.
눈인사는요, 말 그대로 여기 눈목자 써서 선지 3번 목례가 답이겠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까딱하는 인사가 우리가 눈인사, 목례라고 할 수 있고요. 묵례 같은 경우는 눈으로 하건 뭘로 하건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고개를 숙여서 뭐 이거를 우리가 사실 실제로 어떤 액션에서는 목례와 묵례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고개를 숙여서 하는 인사를 묵례라고 하고 눈으로 하는 인사를 목례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길에는 인사와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죠. 경례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형식, 뭐 눈으로 하건 목을 까딱하건 아니면 뭐 손으로 하건 상관없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인사를 모두 다 경례라고 통칭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랑은요,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유랑극단 이런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것과 유사한 표현은 선지 2번의 방황이 적절하겠네요. 둘 다 모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관계를 가진 단어입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유리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 같아. 또는 그 상황에서 유리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창문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허랑 같은 경우는 허황되고 굉장히 과장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허랑방탕하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혀 뭐 유랑이나 방황하고는 무관한 표현이니까요. 허랑 그 자체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정점은 어떤 상황에서의 클라이맥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해서 뭐 수익률 200%의 정점을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토익 점수가 뭐 900점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유사한 단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 선지 4번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에 도달한 상태, 최고조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하니까 두 단어가 유의 관계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초점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의 지점으로 포인트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아실 수 있을 테고요. 뭐 종점은 버스 종점 아시죠? 그리고 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위가 있는 곳에서 뭐 어떤 그것이 땅이든 아니면 성적이든 범위가 있는 곳에서의 극대극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다. 뭐 그 땅은 그 집 땅이 한계가 없는 것 같아. 뭐 아니면 뭐 어떤 뭐가 있을까요? 어떤 한계가 없는 범위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도 범위가 있을 수 있는 곳에서의 극한을 한계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도록 하세요. 네, 박정하다에 유의어 보겠습니다. 박정하다라고 하는 거 인정이 없다, 아니 야박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는 냉정하다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다정하다는 박정하다의 정반대 표현이니까 반의 관계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고상하다는 우리 천박하다, 비속하다 이런 표현의 반의 관계였던 것 알고 계시죠? 경박하다 역시 고상하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표현이라는 것 확인해 두시고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하다는 냉정하다와 유의 관계에 있는 표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휘 파트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 동의어와 반의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문제 대충 읽고 전혀 엉뚱한 거 답으로 고르실까 봐 걱정입니다. 항상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답 고르실 수 있는 습관 기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집을 통해서 뭐 답을 얼마나 맞췄는지 정답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혹시 그동안 몰랐던 조금 생소했던 단어들의 정확한 뜻 그리고 정확한 관계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